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수입니다. 15번째 강의 전근대의 사회 파트로 여러분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아직까지의 내용들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개되면 꼭 지켜야 한다는 나의 목표, 오늘은 이재희 학생의 내용을 목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이 학생은 중학교 시절엔 역사 시험을 칠 때마다 늘 좋은 성적도 받고 한국사 자격증도 땄지만 그 당시의 암기에만 이제 급급해서 그런지 나중에 되면은 다리세 까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한국사 1등급에 맞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암기랑 내가 완전하게 이해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선생님은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끝날 때까지, 대학 시절이 끝날 때까지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백지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소제목만 써놓고 굵은 줄기만 잡아놓고 백지를 펴놓은 다음에 쭉 내용을 써나갈 수 있으면 선생님처럼 설명을 하면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은 완벽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내가 선생님이 반복을 해줄 때 내가 그냥 저거를 그냥 익숙하게 해서 외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반복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한 7, 80%는 남아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근대 파트에서요. 시기 구분을 해봤고 오늘 사회를 들어갈 건데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수업 내용은 거의 다 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막 사람들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왕관을 쓴 왕이 있다가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없죠. 근데 이렇게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기 전까지 많은 노력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내용들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정말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고대, 중세, 근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정치 파트 지났고요. 경제 파트 지났고요. 사회 파트를 살펴볼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거에서 배울 중요한 내용은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죠. 모여있으면 뭘 한다고 했어요? 구분짓기. 지금은 경제를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분짓는 게 가장 쉽고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에서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학교? 일터? 아니죠. 거기는 우리 본성을 숨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가장 잘 나오는 장소, 가정생활도 이 파트에서 살펴볼 겁니다.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여성의 지위는 어땠는지, 사회적인 제도라던가 혹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은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 파트를 중심으로 볼 거고 마지막 이제 파트로 문화를 살펴볼 건데요. 사회는 요 한 강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잡으셔야 되는 키워드들 살펴볼게요. 우선적으로 골품제, 고대시대의 지배층의 신분제도였죠. 우리 이전에 경제 파트 두 파트 마찬가지로 사회 파트도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흩어진 지식들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졌고 고대 사회의 신분제도의 속성 같은 것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백정의 의미가 고려시와 조선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각기 어떻게 쓰였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노비가 되는 방법에 일천직천이 있었죠. 일천직천과 나중에 나오는 노비종목법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조선시대의 양천제와 사회적으로 실제로 적용됐던 반상제를 구분하시는 일, 노비종목법과 고려시대의 일천직천의 방식을 비교하시는 일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구제제도로 의창과 환곡, 우리가 이미 용어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신분제도죠. 신분제도를 한번 미리 보면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신분제도라는 건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지배층이 아주 소수고 피지배층이 대부분이다가 점점 지배층이 늘어나는 구조, 피지배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선생님이 딱 얘기하면서 뭐를 알겠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게 딱 보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불평등이 심화됐어요. 선생님의 의도와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지배층이 많아지고 피지배층이 소수가 됐다고 해서 불평등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점점 피지배층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평등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경향성이요. 처음에는 타고난 게 강하다가, 그러니까 타고난 혈통, 귀족, 세습 이런 것들이 강하다가 나중에 점점 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실력 중심의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신분제도와 생활 모습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 하이라이트 사회 파트의 신분제도 이어서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도는 고대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대 시대는 신분이 어떻게 나눠졌을지 그 내용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남북국 시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의 사회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왕족과 아주 소수의 귀족들이 귀족층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대부분은 농민이었던 평민, 그 아래 천민들이 있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노비로 끌려오거나 이제 포로로 끌려오거나 한 사람들. 자, 귀족부터 천천히 보면요. 이들은 완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피지배 계층을 그 법으로 누른 거죠. 자,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바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면세의 특권이었습니다. 세금 안 내는 거. 세금을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내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고요. 평민들의 대부분은 농민이라고 파악해 보면 됩니다. 상민도 있고 수거업자도 있는데 농민이 가장 중심이 되었고 가장 많았다라고 파악해 보면 되고요.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겠죠. 노비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말하는 짐승이랑 같이 취급이 돼서요. 사고 팔 수 있어요. 매매, 친구한테 줄 수도 있어요. 증여, 자식에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가능하다. 재산,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이 됐던 것이 바로 노비, 천민의 대부분인 노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귀족 안에서도 신분제도가 나뉘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신라 사회의 골품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 중요했죠. 골품제는요, 골족과 두품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골족 뭐예요? 뼈골자. 두품은 머리에 품계를 매긴다는 건데 뼈에다가 등급을 매기고 머리에다가 등급을 매긴다는 거 이미 이름 안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요, 골족은 무조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서 혈통으로 세속되는 거. 두품은요, 머리가 좋아서 관료가 된 사람들이 꽤 있겠네요. 골족과 두품족으로 나뉘어지는데 실은 정말 비인간적인 거죠. 평민이랑 천민은 여기 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치 한우처럼 등급이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 A++, 쟤는 B-. 등급이 매겨지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해진다면 심지어 이 등급을 아무리 노력해도 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고대 사회의 골품제입니다. 아주 견고한 벽이 쳐져 있는 사회에 신분 간의 벽이 두터운 사회가 바로 고대시대예요. 물론 역사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중세와 근세와의 비교점에서 그렇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골족과 두품족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족에는요, 가장 높은 골, 뼈,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능에서는 가장 좋은 등급이 1등급인데 여기는 6두품이 가장 높아요. 두품족 중에서는 6, 5, 4, 3, 2, 1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3두품부터 1두품은요, 평민화돼요. 자, 지배층의 신분제고요. 그래서 성골 같은 경우에는 중대로 통일신라 되면서 동물로 치면 멸종한다 그랬죠. 자기 안에서만 계속 폐쇄적으로 결혼을 하니까. 가장 큰 구분점은 진골과 육두품이었습니다. 진골은 왕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었어요? 각 부의 장관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 끗 차이로 육두품은 왕도 될 수 없고 장관도 될 수 없었어요. 둘 간의 대립관계를 우리가 중대와 하대를 걸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품제를 통해서 고대시대에는 더욱더 강력한 이런
신분제도가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생활의 그냥 전반적인 면에까지 이제 간섭이 굉장히 심해서 수레바퀴의 크기, 규격까지 정해졌다 그랬죠. 지금으로 치면은 자동차의 타이어 브랜드랑 크기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폐지적인 사회가 바로 고대 통일신라의 이제 골품제도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속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관직승진의 제안을 받았던 이 세력은 진골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대요. 누구와 누굴까요? 육두품은 골품제를 비판했습니다. 신라 중대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정말 통일신라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육두품들이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대는 다 떨어져 나가죠. 골품제의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서 호족과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골품제 내용이었고요. 우리 그러면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세는요, 신분제가 조금 더 다양해집니다. 가장 윗계층은 여전히 왕족과 귀족들, 특권 계층들 귀족이에요. 고려시대는 학계마다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귀족사회, 좀 더 타고난 것이 강한 사회, 조선보다는 좀 더 신분제 사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못 봤던 신분계층도 하나 등장해요. 중간지배층으로 중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아래에 우리 똑같이 봤던 거 평민, 아래에 천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귀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귀족의 기준이 있어요. 왕시성을 가진 왕족과 더불어서요. 몇 품 이상을 고위관리로 보았느냐? 우리 기억나시나요? 음서와 공음전의 기준. 윗대가 나의 이 자손, 이 가족이 5품 이상이면은 자손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죠. 5품 이상을 귀족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음이 들어가서 그늘음을 통해서 이제 부모의 배경을 통해서 자기 집안의 배경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하나 더해서 또 하나의 특권이 뭐가 있었냐면 개경에 사는 거였어요. 수도에 사는 거. 당시 형벌 중에 뭐가 있냐면 죄를 지으면은 개경에서 쫓겨나서 지방에 가서 사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 공무원이 뭐 비리를 저질러서 뭐 다른 데 강원도로 쫓겨난 거 그것 자체가 벌이었다는 게 개경에서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자, 고려시대 지배층의 변천, 호족에서 문벌귀족, 무신에서 건무세족, 신진사대부로 바뀌어가는데요. 이 귀족의 속성에 딱 들어맞는 것은 문벌귀족과 건무세족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요. 5품 이상의 고위관료면은 중간 지배층은 6품 이하의 하급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일하는 곳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달라요. 시골에 지방에서 향촌사회에서의 이런 하급 관리를 도모했던 일들을 향리라고 부르고요. 군인들 직업군인들이었잖아요. 이런 하급 장교들, 군인들도 중류층에 속하게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양민, 평민들의 대부분들은 농민이었는데 이 농민을 뭐라 불렀느냐? 요 진짜 완전 별표 여러분. 백정. 선생님, 백정에 소나 돼지를 잡는 도살업자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실은 도살업자라고 하는 의미는 조선시대 때까지 백정의 실제 의미가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농민을, 일반적인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을 조금 이따가 사례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대부분은 농민들이었고 상인과 수공업자도 여기 들어갑니다. 백정이 농민을 뜻하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정말 안수빈 세력도 있어요. 평민은 평민인데 대우는 천민처럼 받았던 이들, 바로 특수행정구역에 살았던 향, 부곡, 소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사 못 가요. 직업 선택 자유 없고요. 심지어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합니다. 자, 향과 부곡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스케이트를 잘 타도 김연아처럼 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뭐만? 농업에만 종사를 해야 됐고요. 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수공업에만 종사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소수공업 봤잖아요. 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수공업 아니면 광업만 종사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평민 아래에는 천민이 존재를 했는데요. 우리 백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은 다양한 학설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얘기만 해주고 지나갈까 하다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업은 구성주의식 수업,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도살업자는 본래 양인으로 직업이 천해서 사람들의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사니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도살업자도 이제 백정이라고 불러줘서 평민과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섞여 살게 하소서
한 가지 학설 중에 하나가요. 원래 고려시대 때는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시대 때 세종 때 가니까 이 가축 도살업자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차별받고 사니까 이 사람들도 백정 안에 넣어주자라고 해서 도살업자를 백정 안에 넣었다는 거죠. 이 기록만 보자면. 근데 원래 백정들, 농민들이 이 도살업자랑 섞이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백정으로 불리기를 거부하면서 이 백정의 의미에 도살업자만 남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의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이고요. 조선시대 때 백정은 가축 도살업자를 뜻합니다. 이 차이점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계층 천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민 대부분은 노비니까 노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종류는 국가 소비의 소유의 공노비, 그리고 개인 소유의 산노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재산으로 간주가 됐어요. 매매되고 정말 재테크 수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노비의 수를 많이 늘리려고 했습니다. 지배층은. 노비가 되는 기준이 있었죠. 원칙이 있었는데 이거를 일천즉천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죠. 아빠가 노비, 엄마가 평민, 양인. 두 번째 케이스, 아버지가 평민, 엄마가 노비. 자, 둘 중에 어느 경우에 고려시대 때는 노비가 됐나요? 둘 다 고민할 것 없이 노비가 됐죠.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자식은 곧 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천즉천이었어요. 자, 이것이 미칠 영향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천즉천의 상황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실은 국가의 재정만 봤을 때는 천민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천민들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평민들이 오히려 더 많기를 바래요. 일천즉천의 원칙, 노비를 늘리기 위한 것은 귀족들의 재산이니까 귀족들의 바람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시대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중세시대, 고려시대의 내용들 교과서 속에서 표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신분은 4신분으로 나뉘어졌어요. 고대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죠. 중류층이, 중간 지배층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의 지배층의 귀족은요, 왕족과 몇 품 이상이었어요? 5품 이상의 기준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류층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6품 이하가 되었죠. 자, 양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죠. 농민이었고 이 농민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농민들, 그러니까 평민들은요, 자유의 대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조세, 공납, 역, 우리 이미 했던 내용이죠. 토지세, 특산물, 노동력. 반면에 상인이나 소급자 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보다 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향부곡소의 거주자는 뭐예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천민 아니에요. 천민 같은 대우를 받은 양민이었습니다. 양민이었지만 국가에서 부과한 특정한 노동을 부담하면서 일반 군현의 거주민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컸어요.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에 종사를 했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공업과 광업 등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천민의 대다수는 뭐예요? 노비였죠. 고려 사회의 최하층을 이루었습니다. 노비는 크게 국가 소유의 노비, 공노비, 개인 노비, 산노비로 나뉘었죠. 노비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었고 노비의 신분은 대대로 이어졌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됐습니다. 노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법이었죠. 그럼 조선시대 때의 신분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대보다 그래도 이제 고려시대는 고대시대보다는 훨씬 더 신분보다는 실력이 강조된 건 맞습니다.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골품제 생각해보세요. 골품제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리 이거를 극복해보려고 해도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육두품에서 진골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요, 우리 중간 지배층 생각해보세요. 향리 같은 경우에 최고 지배층, 귀족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대시대 때는 안 됐죠. 고려시대 때는 돼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향리의 자식이지만 이제 지배층으로 등극한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골품제, 고대 시대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인 평등이 이루어졌지만 물론 조선보다는 아니죠. 상대적 개념이니까. 조선시대 때는 고려보다 훨씬 더 과거제도가 강조가 되면서 신분보다 실력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고대보다 고려가 어떠하다, 고려보다 조선이 어떠하다 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 속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조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은요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법적으로는요 양인 아니면 천인이에요. 그러니까 천민 아니면 모두 다 똑같은 양인이다 라고 경국대전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앞글자 따서 양천제라고 불러요. 법적인 제도는 양천제예요. 우리 이것만은 꼭에서 봤죠. 양인들은요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는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리, 의무는 세금인데요. 실은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양반은 무조건, 양반은 원래 세금을 안 낸다, 그런 건 없어요. 양반도 양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관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면제해 줬던 겁니다. 면세의 그 개념이라고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반면에 천인은 둘 다 없어요. 권리도 의무도 없다라고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법적으로 이랬으면 조선은 그 어느 시기보다,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평등한 나라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훨씬 더 세분화돼서 나타납니다. 양인 안에서 구분이 돼요. 양인 안에서 가장 위에 양반, 그 아래에 중위, 중류층이 있고요. 그 아래에 양민, 평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제일 아래에 천민이 있습니다. 상민, 양인, 평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층을 찾아보세요. 최고 지배층인 양반과 중위는 수가 적고 대부분인 상민, 천인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조금 더 덜하죠. 이 글자를 따서 이 제도를 반상제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인데 실질적으로는 내신분으로 구성이 되는 반상제라는 거예요. 자, 양반 같은 경우에는요 문신 있죠. 글 쓰는 관료들, 싸우는 관료들, 문반과 무반, 양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관료의 개념이 강하고요. 나중에 과거 시험을 치르면은 양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시대보다 더 열린 사회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시대가 가면서 양반의 의미가 변하게 되고요. 중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기술직 있죠. 통역사, 의사, 지금은 최고의 직업들이 예전에는 중간 지배층이었습니다. 기술직이나 아니면은 서얼들 있죠. 첩의 자식들, 반쪽짜리 양반들. 기술직이나 서얼들이 중인에 해당이 됐고 중간 지배층을 형성했습니다. 상인은요 대부분이 당연히 농민들이었고요. 수공업자나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천인은 대부분이 노비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신분제가요 완전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양난을 거치면서요 신분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돼요. 우리 이런 표현 살면서 들어본 적 있죠. 정신 차려 이 양반아 할 때 양반. 그리고 막 길가에서 어르신들 싸울 때도 이 양반 저 양반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덜덜 떨었는데 조선 후기 가면은 양반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되는 거를 문학작품이나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말 속에서도 표현이 남아있고,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 옛날에 양반은 진짜 소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전쟁을 거치면서 양반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숙종 때까지만 해도 양반이 6에서 7%밖에 안 됐대요. 6에서 7%.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에서 호적대장,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재정이 어려지게 되면서 국가에서 신분을 팝니다. 그게 뭐였어요? 납속책이나 심지어는 이름을 아예 비워둔 신분 임명장을 팔았죠. 공명첩을 통해서 중인도, 상민도, 천인도 양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군공, 국가에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도 이제 양반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반의 숫자가 고종 때에 이르면은 80에서 90%까지 돼요. 이게 80에서 90으로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훅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양반 안에서도요, 다 똑같은 양반이 아니에요. 어떤 양반은 족보를 산 양반도 있고 공명첩으로 양반이 된 사람도 있으니까 양반 안에서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거 내용까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기억만, 들어만 두세요. 양반 중에서는
중앙의 권력 다툼에서 살아나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권력을 쥔 양반이라고 해서 권반이라 그래요. 반면에 중앙의 권력 다툼에 밀려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향촌으로 밀렸다라고 해서 향반이라고 해요. 거의 완전히 권력을 잃어서 상민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반이라 그래요. 잔반.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양반도 다 똑같은 양반이 아니었고 돈이 없으면 그냥 상민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인들은요, 조선 후기이면은 신분 상승 운동을 해요. 이들도 마치 육두품처럼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한 끗 차이로. 특히나 서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인데, 홍길동 생각나시죠? 아버지를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되고 나중에는 신분 상승 운동을 벌여서 서울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됐던 거 기억나시죠? 정조대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허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얼허통. 중인들도 여기에 이제 힘입어서 계속해서 신분 상승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상민들도요, 이제 특히나 농민층이 분화돼서 우리가 알다시피 분홍과 빈농으로 나뉘어져서 당시에 이양법을 따라간 사람과 못 따라간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천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노비를 점점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원래 노비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군공이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줄어들기도 했고요. 국가 제도적으로 특이하게도 노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지금 양반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양반이 되고 싶겠어요? 합법적 탈세가 가능하니까. 여기는 그냥 국가에 노동력도 안 바치고 세금도 안 바치니까 재산 축적이 훨씬 더 용이하니까 사람들이 지위를 원해서 양반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탈세할 수 있으니까. 세금 안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이 계층이 상민 계층이 줄어들게 되고 국가에서는 오히려 천민들을 평민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천즉천이었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노비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제도가 바뀝니다. 노비종모법. 노비는 딸을 종자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평민이고 아버지가 천민이잖아요. 노비잖아요. 예전에는 노비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평민이면은 자식은 평민이 됩니다. 노비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고요. 정조 때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노비를 쫓는, 도박 노비를 쫓는 기구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 후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양천제와 반상제, 여러분들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속 표현을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조선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뭐랑 뭐로만 구분했어요? 법과 제도 정비니까 경국대전에서는요, 신분을 딱 두 개로만 구분했어요. 양인 아니면 천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나뉘어진 신분제는 실제 사회적으로 적용될 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조선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양천제는 현실에서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배층인 누구? 양반. 피해 지배층의 대표적인 상민. 그래서 반과 상을 따서 반상제라고 하는 거죠. 차별을 두는 반상제가 일반화되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가 정착되어 갔다라고 해서 양천제와 반상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대,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분제도 총 복습해보고서 생활 모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대의 대표적인 신라의 지배층의 신분제도는 바로 골품제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복, 옷의 색깔이 나뉘어지죠. 관직에 따라서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별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관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옷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게요. 진골 같은 경우에는 황색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입을 수 있죠. 진골은 여러분 프리패스예요. 슈퍼패스예요.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지금 이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육두품은 자색은 못 입어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최상의 한계선만 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깰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고대사회의 신분 구조가 고려시대 때는 조금 더 열리게 되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4계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왕족과 귀족들, 5품 이상을 뜻하는 고위 관료들이 귀족이 됐고요. 6품 이하가 중류층이 되었습니다. 양민들이 있었는데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천민들, 공노비, 산업이 나뉘어지는데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곧 노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귀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과거제보다 이때는 음서가 더 강했던 시기였죠.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과거제도가 강화되고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 조선입니다. 조선은요, 법적으로는 이렇게만 나눴어요.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민이라고 해서 양천제라고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양인안을 들여다보면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양반은 최고 지배층이고 문신관료, 무신관료를 일컫는 말로 과거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경지를 뜻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좀 더 고착화된 신분으로 자리 잡게 되지만 적어도 좀 더 열린 사회였다는 거죠. 자, 중인에는 기술관들 그리고 서얼들이 존재를 했고요. 상민들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백정 안 들어가고 천민의 백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신분제도가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의 모습에요. 사회 구조, 신분제도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있겠죠. 농민들의 조직의 모습, 사회적인 구휼제도, 의료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가족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모습 중에 농민 조직을 보면요. 고려부터 살펴볼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조직 이름이 향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향이 매향 활동, 얘기를 할 때 그 향자고요. 도가 무리도입니다. 매향을 하는 무리란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불교와 관련된 무리인데 조선 전기에는 향도가 주로 매향 활동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불교에는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줄 부처로 미륵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륵불을 기원하고 이 미륵불이 구원해 주길 바라면서 바닷가 근처에 향나무를 심는 걸 매향이라 그래요. 자, 이런 종교 의식에서 시작이 됐다가 왜 우리 지금도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을 가면 처음에는 막 이런 종교로 시작을 했다가 누가 결혼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다 같이 교인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똑같이 상장 제례를 담당하는 모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을 공동체 모임이 되고 두레 같은 공동 노동을 담당하게 되고요. 조선시대 때도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용어 속에서도 향도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상여 매는 사람을 상도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향도에서 나왔어요. 향도, 상도, 상두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농민 조직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좀 살다가 지쳤을 때 도와주기 위한 제도들 살펴보겠습니다. 구휼제도죠. 휼자가 뭐였어요? 마음에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우리 고구려 때는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가 있었습니다. 진대법이 있었는데요. 진대법을 계승해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 빌려주는 의로운 창고가 있었어요. 의창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돈과 관련된 이제 기구에는 보라고 하는 게 붙는데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기금이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돈이 있었어요. 재위보라고 했죠. 위기, 구제, 기금, 보가 붙어요. 자, 의창을 계승한 게 조선시대에 곡식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 환곡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구휼제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의료를 볼게요. 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사에서는 선생님이 자신하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병원에 가는 거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고 막 정말 돈이 없어서 뭔가를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의료는 정말 말 그대로 서비스의 개념이었고 정말 잘 사는 계층 외에는 의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기예요. 그래도 사람이 정말 아프거나 정말 어려울 때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걸 국가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요, 끝 글자에 주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죠? 원으로 끝나요. 병원이에요. 동서대변은요, 고려의 수도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세워져 있던 병원입니다. 백성들 정말 가난하고 이제 그런 백성들이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갔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국립보건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으로 끝나는 거는 약국이에요. 원은 병원, 국은 약국. 쉬우시죠?
은혜를 베풀어주는 약국해서 해민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도감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임시기구.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열리는 기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재해가 있을 때 빨리 사람들이 이걸 구해주기 위해서 설치됐던 임시기구, 태스크포스 같은 거예요. TF, 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계승돼서 이어졌다라고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생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랑 조선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신분제도에 이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우리가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아니죠. 가정생활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결혼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요. 여자가 한 몇 살 정도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살 정도 하나요? 선생님 주변은 조금 일찍 한 편인데 평균적으로 한 30살 정도 전후로 해서 하지 않나요? 이때는 여자는 18세 정도 전후로 해서 남자는 20세를 전후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조혼의 풍습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원나라 간섭기에 공료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는 풍습도 있었고요. 이때 왕족, 고려 초기만 해도 왕족 간에는 근친혼이 성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복남매의 경우에도 결혼이 가능해서 선생님 기억나시죠? 노비안건법 마련을 했던 광종도 이복, 이제 여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형의 딸과도 결혼을 했고요. 근친혼을 통해서 왕의 순수 혈통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일부 일처제였어요. 우리가 과거 하면 대부분 일부 다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다처제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처가 아니라 첩은 있었죠.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는 일부 일처가 기본적인 제도였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성들의 지위예요. 우리가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남녀 성비가 되게 불균형했어요. 딱 선생님이 태어날 그 무렵이 가장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남자 아이 한 명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풍조대가 강해서 여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좀 심했습니다. 남존 여비사상 같은 요즘엔 조금 듣기 어려운 말이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같은 말을 통해서 막 이렇게 차별하는 의식들이 되게 강했었는데요.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조선시대 때 성리학적 가치관이 완전히 퍼지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엄청 장려가 난 다음에 조선 후기 때나 가능한 모습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고려에서는 여성들의 지위는요. 가정 내에서는 남성들과 거의 동등했습니다. 그 내용들 살펴보면 되는데 고려와 조선 비교하면서 보면 돼요. 여성의 지위 호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요. 호적에 남녀 순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나이 순대로 기록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남자 먼저 그 다음 여자. 선생님이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은 무조건 앞번호가 되게 좋았어요. 어릴 때. 근데 초등학교 때 보면은 선생님 때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학생부터 1번부터 쫙 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여학생들이 이름 순으로 돼서 선생님 만약에 이름이 강다지어도 그럼 거의 1번이잖아요. 강다지어도 한 24번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뒤에서 시작을 해서 아 나도 앞번호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 번호가 무조건 먼저, 여자 번호는 무조건 뒤에 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호적에도 나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던 것이 조선시대 후기 가서야 바뀌게 되고요. 제사 있잖아요, 제사.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집은 제사를 다 지내요. 이제 딸들도 절을 하고 하는데 다른 집은 또 다른 경우가 집집마다 이제 다르더라고요. 제사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 때는요.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다 동등하게 부담을 했습니다. 동등하게 부담하니까 실은 재산도 동등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동등하게 부담을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장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은 동등하게 부담해서 상속을 동등하게 해주면 점점 재산이 작아지는 거니까 장남만 부담을 합니다. 실제로요. 딸 부잣집이요. 딸밖에 없게 되면요. 아들을 입양을 해서라도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이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자, 상속에 있어도 제사 동등하게 지내죠. 동등하게 나눠 가져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조선시대 때는 장남에게 몰아주죠. 장남이 상속을 하게 되고요. 음서 기억나시죠? 그늘 음자, 음서의 혜택을 고려시대 때는 친가 외가 다 봐요. 그래서 사위도요.
장인어른의 혜택을 받아서 이제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란 개념이 있었던 거죠. 이게 조선시대 때는 친가, 부친, 부계 혈통에게만 적용이 되죠. 제가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는 거 남녀 모두 상관없이 가능했어요. 고려에서는 이제 여왕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결혼하는 여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특히 여자에게 엄청난 차별화가 있죠. 재가녀에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는 여성의 자식은 과거 시험에서 문과를 치르지 못하겠습니다. 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고려 엄청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 여성이 장원급제에서 관료로 활약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 모든 것들은요, 가정 안에서예요. 사회 진출은 두 시대 모두 없습니다. 사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과거 시험은 여자가 치를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고려랑 조선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되시죠? 요거 비교하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돼서 우리 교과서 속 표현 정리해 보고서 요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것은요, 불상, 종탁, 선의 건립과 각종 불교 행사에 보시를 하거나 또는 내세, 다가올 세상 사후세계의 복을 빌리기 위해서 향을 땅에 묻는 행사인 이것 등을 위해 지방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다. 매향 활동을 위해서 만든 무리, 도자, 향도는요, 이런 행사, 매향 등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전기에는 이렇게 매향 활동을 하다가 후기에는 공동체 조직이 되고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공동체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후 향도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각종 토목공사, 군대동원 등과 같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가정의 모습 너무 중요한데 두 개가 나왔을 때 딱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의 혼인제도, 결혼제도, 가족의 모습인지 여러분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어느 시대일까요? 박유라고 하는 관리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본국은, 우리나라는 원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대요. 이런 시기가 있었나 봐요. 지금 신분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철을 하나 둔대요. 부인이 한 명이래요. 아들이 없는 사람도 감히 다른 철을 두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 관리들이 여러 명의 철을 두게 하소서, 부인을 여러 명 두게 하소서 라고 하였대요. 나쁜 사람이네요. 그쵸? 그랬더니 여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쵸? 자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여러 명이 생겨서 내 자를 위협받을 수도 있는데 때마침 연등했나, 연등해서 이미 고려라는 거 알 수 있죠. 등을 띄우는 행사, 불교 행사를 통해 저녁에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고 따라갔는데 한 노파가 박유를 손가락질하면서 여러 명의 철을 두도록 하자고 요청한 자가 바로 저 늙은이다 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면서 가리키게 되어 거리에 붉은 손가락이 묶음처럼 보였다. 박유가 엄청 무서웠겠죠. 밖에 다니기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요? 고려시대 때.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던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을 여러 명 두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도 이렇게 거리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언제일까요? 귀머거리 3년, 장림 3년, 벙어리 3년. 석 3년을 살고 보내 백꽃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슬퍼요. 요즘에는 막 시댁에 시점만 해도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집살이, 요거는 전통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고구려 시대 때 이미 여성의 집 뒤에다가 사위의 집을 지었죠. 서옥을 지어서 처가살이를 했을 때부터 조선시대 때 17세기의 시집살이가 국가의 장려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약 한 1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처가살이를 했어요. 이 전통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 경전 바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온 문구가 있어요. 신랑은 자기 집에서 신부를 맞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시집살이, 여자가 시집 오는 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인물들도 실은 처가살이의 전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누구예요? 율곡이도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의 고향에서 나고 자랐어요. 신사임당은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처가에서 지냈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국가에서 장려하고 보급해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완전 퍼지고 난 다음에 조선 후기 17세기 가서 이제 시작이 되고 보급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우리 생활 모습까지 다 모두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오늘 했던 내용들 전 근대 사회의 모습들을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골품제 살펴봤어요.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신분 제도였습니다. 고대의 통일신라, 신라 시기의 귀족들의 신분 제도였죠. 골족과 품족으로 나뉘었고 이건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두품과 진골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라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견제를 했고 신라 하대 때는 육두품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백정이라고 하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달랐는데 고려시대 때는 농민이었다가 조선시대 때는 천민, 도살업자를 일컫는 말이 됐죠. 일천즉천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져요. 노비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곧 노비다. 양천제와 반상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법적 신분제도가 뭐예요? 양천제, 양인과 천민으로만 구분해요. 근데 실질적인 운영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어떻게 됐어요? 양반, 중인, 상민, 반상제로 운영이 됐죠. 천민으로 나눠지는 내신분제도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노비종목법도 살펴봤어요. 천민이 노비가 되는 그 방식 중에 일천즉천이 아니라 나중에는 노비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머니 쪽이 노비일 때만 노비가 되는 노비종목법을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분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회에 사람들이 모여가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율제도도 있고 우리가 보는 가정생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 고려시대 때는 구율제도 중에 하나로 의로운 창고가 있었죠. 진대법을 계승한 거였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걸 계승하는 환곡제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전근대 사회의 이제 모습을 사회 파트까지 정치, 경제, 사회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부터는요. 전근대 파트의 문화 부분을 심도 깊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복습을 하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연상하실 수 있는지 보시고 다음 강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